네, 안녕하세요. 사트 과학 강사 백광입니다.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날던 비행기가 그림과 같은 위치에서 물체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체는 어디로 날아가게 될까요? 물론 이제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그 경로에 대해서 보는 순간 바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런 문제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이고요. 발로 찼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잔디밭 위를 굴러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굴러가는 축구공을 다시 새로운 발이 나타나서 또 찬 것입니다. 즉 물체의 윗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힘을 가하게 되면 물체는 그 방향으로 속도를 얻게 되겠죠. 따라서 위쪽 방향 속도 VY도 나타날 것이고요. 원래 또 VX가 있었습니다. 두 속도 성분들은 외부에서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힘만 없다면, 즉 공기 저항도 없고 바닥을 잔디밭을 굴러가면서 왠지 잔디에 거친 잔디에 굴러가는 걸 막게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없다면, 아주 이상적인 조건이죠. 이런 일이 없다면 오직 두 속도 성분은 사라지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물체는 두 방향 중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두 방향의 합력 방향으로, 합의되는 방향으로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물체가 직선 방향으로 그냥 굴러가게 됐다는 걸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생각도 가능한 것이죠. 다른 생각이란 가령 이렇게 휘어져서 시작과 종착역이 있는데 휘어져서 간다거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휘어져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위의 경우를 한번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궤적이 가능하려면 물체의 움직임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은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수평 방향으로는요, X방향이죠. 이 방향으로는 점점 가속도를 얻어서 빨리 가려고 하는 운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처음에 이쪽에서 발로 한 번 찬 게 아니고 계속 발을 차거나 아니면 계속 힘을 가하고 있어서 물체가 X방향으로 점점 가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 설정을 할 때 처음 한 번 발로 차서 굴러가고 있었을 뿐이고 또 잠깐 한 번 또 힘을 가해서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얻어진 속도 외에는 더 이상 추가될 속도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휘어지는 경로로 가게 된다, 아니면 라이다, 둘 사이에서 여러분이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라의 방향이 가능하려면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은 한 번 떨어뜨리고 나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가 더 수평 방향으로 밀거나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수직 방향은 어떻습니까?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중력이 물체를 계속 당깁니다.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는 계속 힘을 가하고 있으니까 결국 수직 방향으로는 점점 빠른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운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마와 같은 운동 모습을 나타낼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림 A 표시가 없지만은요, 왼쪽에 있는 것이 A라고 이해하시긴 어려울 게 아닐 텐데요. 동전이 잘 보이지 않던 컵에 물을 붓게 된 모습입니다. 물이 없고 물이 있는 것뿐인데 물이 있게 되면 그러면 동전이 보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답니다. 무엇인가 꺾인다, 즉 빛이 꺾인다는 점과 관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또 칠판 앞으로 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린 것은 거울면이랍니다. 빛을 비추면 다음과 같이 튕기겠죠. 마치 당구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은 방식의 꺾이는 현상을 두고 반사되었다, 이렇게 표시한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해 보이지만은요,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도 있는데 굴절은 침투하는 것입니다.
당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침투한다는 말은 경계선에서 뚫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둘 다 투명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한쪽을 공기, 한쪽을 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공기 속에 지나가던 빛이 물 속을 침투할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꺾이게 된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꺾이지 않고 바로 갈 수는 없겠느냐 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불가능하답니다. 이와 같은 빛이 경계면에서 꺾이는 현상을 두고 제가 아까 굴절이라고 했는데 이 굴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각 매질을 통과할 때 어느 정도 지나가기 좋으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갈길 가기는 좀 거칠어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가기가 좋죠. 이와 같이 빛이 진행하는 좋은 정도의 차이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꺾이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두 물질이 처음부터 같은 물질이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는 두 물질을 서로 다른 걸로 두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통과하는 법은 없습니다. 꺾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것, 즉 더 진행하기 어려운 물질을 아래다 두면 아래가 물이 됩니다. 여기는 공기가 되죠. 공기보다는 물속을 빛이 지나가는 게 한결 수월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한결 어려울 텐데요. 물속이요. 이와 같이 진행하기 어려울 때 경계면에서 어려운 쪽으로 꺾이게 된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건 상식적으로 굉장히 쉬운 방식이 있는데요. 자동차를 생각하면 된답니다. 자동차에 두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바퀴 중에서 한 바퀴가 먼저 진흙탕길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쪽 바퀴는 잘 나가지 못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반대쪽 바퀴는 여전히 좋은 길에 있겠죠. 따라서 이 자동차는 진흙탕에 빠진 바퀴는 전진을 잘 못할 테니까 그럼 꺾이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하시기에는 굉장히 수월할 텐데요. 이것을 두고 굴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 안에 보게 되면 반사와 굴절 말고도 또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도 있겠습니다. 사실 회절 현상도 똑같이 꺾이는데 좀 특이하답니다. 회절은요. 어디서 꺾이느냐면 건물 하나를 그어볼까요? 두 건물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이 있죠. 그러면 이 틈 사이를 뭔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꼭 틈을 지나가면 꺾이는 겁니다. 퍼진다고 하는 게 더 좋은 말인데요. 틈 사이를 얌전히 지나가면 좋을 텐데 틈만 나타나면 휙 꺾이는 거죠. 진행 방향이 사방으로 꺾입니다. 이것을 두고 회절이라고 한답니다. 회절 현상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전파를 예상하게 되면 전파가 도심 속을 지나갈 때 사방으로 퍼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요. 또 회절 현상을 이용해서 대단히 복잡한 분석기계들, 원리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원리로서는 회절이 굉장히 용도가 많은데요. 일단 이 세 가지는 셋 다 모두 꺾이는 현상과 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동전이 꺾인 이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이 현상은 처음부터 제가 굴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지만, 제가 그것을 왜 동전이 보이게 됐는지를 한번 마무리 지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컵입니다. 여기 동전이 있어요. 근데 사람 눈이 여기에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 눈과 동전 사이에는 컵의 벽이 있어요.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빛이 다음과 같은 경로를 지나간 겁니다. 사람 눈에 들어온 이 빛이 컵의 끝을 싹 스쳐서 바로 이렇게 꺾여 들어온 것입니다. 즉 동전에서 빠져나온 빛이 원래는 자기 갈 길 직진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경계면에서 다음과 같이 꺾인 것입니다. 위가 굴절줄이 작은 지나가기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꺾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 눈은 꺾여서 오는 거라고는 감히 사람 눈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눈은 이 경계선 끝부분에 동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체는 원 위치보다 붕 떠서 보이면서 그리고 또 의외로 사람 눈 끝에 보이게 되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굴절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굴절 표시하고요. 다음 문제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속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등장했습니다. 와, 무섭겠습니다. 그치? 한쪽은 작고 한쪽은 22톤가량 덤프트럭이 막 서로 맞짱 뜨자고 붙게 생겼는데 과연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힘의 세계에서는 아주 이상하게 설명한답니다. 가령요,
이게 이제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있고 아주 큰 힘센 헤라클레스든 간에 힘센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100뉴턴의 힘으로 힘을 가하는데 누가 누구를 때리느냐? 아이가 큰 어른을 때릴 수도 있고 어른이 작은 아이를 때릴 수도 있는데 똑같이 100뉴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문제상 분명히 어른이 아이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보세요. 어른이 아이를 때린 것으로 100뉴턴의 힘을 가한 것으로 한번 상황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은 어른도 경찰서에 가서 아이를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아이가 저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이가 나를 100뉴턴의 힘으로 때렸어요 라고 말한답니다. 우리 일상적인 감각적인 일반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어른이 아이를 때린 건데 이 힘의 세계에서는 아이가 어른을 때린 것과 어른이 아이를 때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또 한번 다른 그림으로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은 사람, 큰 사람, 머리 크기에 차이가 있겠죠. 자, 이쪽을 A, 이쪽을 B라고 하면 A가 B를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시할 때 A가 B를 다음과 같이 힘을 가한다. F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운동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반대쪽, 즉 힘을 받는 당사자도 A와 B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주어와 목적어를 그대로 바꿔서 B도 A를 힘을 가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이 힘의 크기가 전적으로 같다는 것입니까? 방향만 반대가 되고 그리고 크기는 같은 것이죠. 그 결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작은 사람은 큰 힘을 받으면 멀리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큰 사람은 이 힘을 받아서는 별로 안 날아가거나 뒤로 한 발자국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 힘의 효과만 다르게 됐을 뿐 받은 힘의 크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덤프트럭과 자동차가 들이받게 되면 누가 누구를 들이받든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 힘의 효과는, 힘의 크기는 같다는 것이죠. 같은데 작은 차는 내구성이 작기 때문에 큰 힘을 받게 되면 많이 부서지고 또는 뒤로 날아가게 되고 큰 차는 내구성이 강하니까 그 정도 힘으로는 끄떡도 없거나 뭐 그냥 멀쩡한 것이죠. 이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일상적인 느낌과는 분명히 다르죠. 누가 누구를 쳤으나 힘의 세계는 작용반작용에 따라서 그런 관점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서는 요지가 뭐냐면 두 힘의 크기가 같다는 것, 그게 핵심이랍니다. 효과는 달라요. 여기서 보게 되면 1번 같은 경우가 왜 틀렸냐면 서로 힘이 작용한다. 물론 하자가 없는 말이죠. 덤프트럭이 승용차에 가는 힘이 더 크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한쪽이 더 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 힘은 같게 나오는 것이니까 문제에서 보게 되면 가령 이제 2번 문제에 나오겠습니다. 서로 같은 힘의 크기가 라고 나오죠.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가해진다. 그러나 그 힘에 의해서 승용차는 와장창 깨지고 덤프트럭은 멀쩡하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전진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야구공을 60m 던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멀리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달에서 이 짓을 하면 공은 얼마나 멀리 날아갈까요? 하는 문제죠. 이것이 바로 채공 시간의 문제인데 제가 그림으로 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이 있어요. 높은 데서 수평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포물선 궤적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반토막 모습으로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떨어질 때 이 물체를 여러분처럼 옆에서 측면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정면에서 관찰한다고 해봅시다. 하게 되면 이 물체는 어쨌든 위에서 여기 같은 높이에서 아래로 그냥 곧장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두 개의 운동은 같은 운동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과 같다는 말이 되었으니까 이 물체의 운동은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흔히 가장 간단한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는 VT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VT 그래프는 물체의 운동을 관찰할 때, 분석할 때 정말 유효하죠. 그죠? 즐기시면 좋을 것
많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도 중요하지만 기울기가 무엇입니까? 가속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VT 그래프를 그려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가속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것은 오직 중력밖에 없어요. 누가 공중에 내려오고 있는데 누가 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기 마찰, 공기 저항 이런 것만 없다면 그냥 땅에서 지구가 당겼으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중력 가속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힘은 없으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지구에서는 G값이 상수가 될 테니까 9.8로 일정할 테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이 그래프의 면적이 나오죠. 면적은 바로 여러분이 아는 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를 2분의 1 VT 보세요. T죠. 여기가 V죠. 그런데 삼각형이죠. 따라서 2분의 1 VT죠. 혹은 2분의 1 A G의 T의 제곱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 그래프의 면적을 나타내고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면적이 낙하 거리인데 문제는 이제 거리가 됐습니다. 보세요. 이제 물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질 때 바로 이 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거리는 지금과 같이 일정할 때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달처럼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운동에서 차이가 있다면 기울기만 6분의 1로 감소하는 겁니다. 6분의 1이니까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6등분을 했고요. 6등분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다음과 같이 면적이 큰 삼각형의 높이가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떨어지는데 일정한 거리를 떨어지는데 시간이 6분의 1만큼 감소한다, 늘어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인즉슨 다 동일한 시간을 주게 되면 낙하 거리는 6분의 1 하락하죠. 또는 동일한 거리만큼이라면 낙하 시간이 6배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물체가 땅에 닿는데 6배 늘어나게 됐다는 게 분명하다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건 공중에 있을 때는 절대 방해하지 않고 있죠. 왜? 만약 보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상식인데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를 현재 속도 V로 앞으로 가고 있는데 물체를 더 빠르게 운동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물체를 당연히 앞쪽에서 잡아당기겠죠. 앞쪽에서 잡아당기면 물체가 앞으로 전진하겠죠. 또 물체의 운동하는 게 보기 싫어서 못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뒤쪽에서 잡아당기겠죠. 그럼 여러분 모두 다 이건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물체를 가운데서 잡아당긴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잡아당기는 것도 못 가게 막는 것도 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물체가 자기 쪽으로 좀 더 옮겨왔으면 하고 바라는 것뿐이지 물체의 전진 속도, 후진하려고 하는 이런 걸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 것이죠. 힘과 속도의 방향이 다음과 같이 직각이 되면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따라서 물체가 수평방향 속도 V를 갖고 있을 때 중력은 직각이기 때문에 중력이 아무리 작용해봤자 이 수평방향 속도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의 요지가. 그러니 물체가 바닥에 닿았을 때만 물체가 앞으로 가려는 것이 방해받겠죠. 그런데 6배만큼 시간이 늘어났으니 공기 중에 떠있는 시간이 6배가 늘어났으니 당연히 6배만큼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0m 날아가니까 60m 날아갈 정도의 채공 시간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고 따라서 거기에 6배인 66, 36, 360m 날아갈 정도의 긴 채공 시간을 달에서는 얻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5번 되겠죠? 다음 문제로 또 전진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중력 상태를 느낄 수 있는 놀이기구, 롤러코스터, 바이킹 두 가지가 있네요. 직관적으로는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무중력 상태라는 것은 일상적인 느낌이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느낌이 아니니까 마음속에서 아마 좀 짜릿하겠죠. 만약 졸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중력이 되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뜨면서 이게 뭔 일이래? 이러면서 깨어나겠죠. 즉 힘의 변화가 일어나면 항상 우리는 즐거운 것입니다. 놀이기구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힘의 변화를 주고 방향의 변화를 주고 뭐 이러면서 사람의 감각기관을 계속 자극을 주는 것이죠. 지하철을 보세요. 빠르게 달리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졸게 되잖아요. 왜? 속도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사람들이 안 자고 허들갑스럽게 떠들고 노는 건데 변화가 없으면 지루한 것이죠. 따라서 이 무중력 상태는 일상과 다르니까 분명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소리를 지른다거나 손을 이렇게 핸드해놓고는 막 비명을 지를 것 같은 바로 그 타이밍을 바로 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답을 풀기는 쉽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제가 또 상식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